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주식 계좌를 확인했는데 내 전 재산이 10분의 1로 줄어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은행에 가보니 문이 닫혀있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면요? 1929년 10월 24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식시장이 11% 폭락했고 아침에 억대 자산가였던 사람이 저녁에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미국인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은행 3개 중 1개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결국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부동산 대출, 주식 투자, 가계부채, 그때와 비슷한 조짐들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1920년대 미국은 지금으로 치면 완전 대박 시대였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믿는 것처럼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폐허가 된 사이 미국은 그들에게 무기랑 식량을 팔아서 떼돈을 벌었거든요. 전쟁 끝나고 군인들이 돌아오니까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1923년부터 1929년까지 6년 만에 경제 규모가 40%나 커졌습니다. 이 시기를 사람들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렀죠.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에서 혁신을 일으켰어요. 자동차 조립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생산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했죠. 그러자 자동차 가격이 확 떨어졌습니다. 1910년에 780달러였던 자동차가 1924년에는 290달러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1억 하던 차가 4천만 원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고 1927년까지 1,500만 대가 팔려나갔어요.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라디오,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까지 모든 게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졌죠. 광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라디오에서 매일 새로운 제품 광고가 나왔고 사람들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서 명품 가방 사고 싶어진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사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은행들이 괜찮아요. 지금 돈 없으면 우리가 빌려줄게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신용카드처럼 빚내서 물건 사는 게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어차피 월급 오르잖아.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죠. 재즈 음악 울려 퍼지고 파티 열리던 시대, 사람들은 이제 월스트리트 주식에 완전히 미쳤어요. 1921년부터 1929년까지 8년 만에 주식이 6배나 올랐거든요. 신문마다 누가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더란 기사가 쏟아졌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주식 얘기만 했어요. 심지어 구두 닦기 소년도 이 주식 사세요 라고 조언할 정도였죠. 요즘 코인이나 테마주 열풍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당시에는 증거금이 딱 10%만 있으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증권사가 900만 원을 빌려준 거죠. 이걸 마진 거래라고 하는데 주가가 오르면 엄청난 수익이지만 떨어지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걱정 안 했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고 모두가 믿었거든요. 요즘 영끌에서 집 사도 나중엔 오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1929년이 되자 미국 국민이 빌린 돈의 40%가 주식 사는 데 쓰였습니다. 농부는 농장을 담보로 돈 빌려서 주식 샀고 공장 노동자는 월급 받자마자 증권사로 달려갔어요. 은행 직원들조차 몰래 예금자들의 빼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는 주식 가격은 영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역사상 간 틀린 예측이 됐죠. 그런데 뒤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미국 제품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미국 농부들은 전쟁 중에 곡물 가격이 높아서 막 농사 늘렸는데 전쟁 끝나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1920년대 내내 미국 시골은 완전 망했어요. 농장들이 파산했고 은행들은 돈 못 받아서 골머리 앓았죠.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재고가 쌓였습니다. 철강 생산 줄고 건설 줄고 자동차도 안 팔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반도체 재고 쌓이고 부동산 미분양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정부도 문제를 키웠어요. 경기 살린다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그게 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1928년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막은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가 갑자기 조이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929년 3월에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렸는데 은행장이 우리가 돈 대줄게요 라고 해서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죠. 1929년 9월 3일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어요. 9년 만에 10배 오른 겁니다. 그리고 9월 20일 영국의 큰 투자자가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유럽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였죠. 그제야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0월 24일 목요일,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증시가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주가 표시기가 2시간이나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내 주식이 얼마에 팔리는지도 모른 채 패닉에 빠졌죠. 시장은 11% 폭락했고 증권거래소 밖에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식 사줄게요 라며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주말 내내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월요일에는 조금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10월 28일 월요일 시장이 다시 폭락했고 10월 29일 화요일은 역사상 최악의 날이 됐습니다. 시장이 12% 폭락하며 1640만 주가 팔려나갔어요. 사람들은 아무 가격에도 주식을 팔려고 했고 사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하루 만에 파산했고 증권사는 빚 갚으세요 라고 전화했지만 아무도 돈이 없었죠. 2주 만에 주식 가치의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어요.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가 됐고 일부는 절망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주변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에게 투자하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는 냉소적인 농담이 돌았어요. 옥상에서 뛰어내릴까봐 걱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폭락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은행이었거든요. 비유하자면 주식 폭락은 감기고 은행 붕괴는 폐렴이었던 거예요. 당시 미국 은행들은 작은 동네 은행들이 많았는데 예금자들한테 받은 돈을 대부분 주식 투기에 빌려줬어요. 주식 시장이 무너지니까 이 은행들이 밤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금 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은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은행이 망하면 내가 맡긴 돈도 그냥 사라지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 통장에 넣어뒀는데 은행이 죄송합니다, 문 닫습니다 하면 끝인 거죠. 1930년 12월 뉴욕의 큰 은행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 은행이 고객 주식을 안 팔아준대라는 거짓 소문이 퍼진 거예요.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갔습니다. 은행 앞에 몇 블록이나 줄이 늘어섰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밤새 줄 서서 기다렸어요. 내 돈만이라도 빨리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한 거죠. 하루 만에 300만 달러가 인출됐고 은행은 주 정부에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어요.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 은행도 망하는 거 아니야. 멀쩡한 은행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돈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행이라는 게 원래 모든 예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로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출금하는 거랑 같아요. 1930년부터 1933년 사이에 약 9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은행 3개 중 1개가 망한 거예요. 수백만 명이 평생 모은을 잃었죠. 사람들은 이제 은행을 완전히 불신했습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집에 숨겼어요. 매트리스 및 벽 속 정원에 묻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 결과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시중에 도는 돈이 31%나 줄어들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2024년에 1억 원을 빌려서 치킨집을 열었다고 쳐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25% 떨어졌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에서 1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매출도 25% 줄어들었죠. 그런데 내가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1억 원입니다. 실제로는 1억 2,500만 원의 가치가 된 거예요. 벌어들이는 돈은 줄어드는데 빚은 그대로니까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물가 더 떨어질 텐데 그냥 안 사고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해봤자 손해야. 현금 쥐고 있는 게 나아 라고 생각했죠.
투자가 멈췄습니다.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니까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망하니까 직원들이 잘리고 잘린 사람들은 소비를 더 안 하고 그럼 또 다른 회사가 망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경제 규모가 50% 줄어들었어요. 소비는 40%, 투자는 무려 82%나 폭락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GDP가 1000조 원에서 500조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빚과 물가 하락이 서로를 더 악화시키면서 경제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모든 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은행 망하는 것도, 통화량 줄어드는 것도 손 놓고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알아서 회복할 거야.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나빠져 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역사상 최악의 정책 실수로 꼽히게 됐어요.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연준이 제대로 대응했으면 대공황은 훨씬 약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을 정도죠. 후보 대통령도 완전히 무능했어요. 그는 우리는 가난을 거의 이겼어요 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균형 재정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세금을 올렸어요. 경기가 나빠질 때는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데 정반대로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거둔 거랑 같아요. 1930년 후보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외국 제품 들어오면 우리 농부랑 회사들 힘들잖아? 관세 확 올리자. 이런 거였어요.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제발 하지 마세요. 더 나빠집니다 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무시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25개 나라가 즉시 보복했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매기면 우리도 미국 제품에 관세 매길 거야. 캐나다는 미국 제품에 최고 50%의 관세를 매겼고 유럽도 차례로 관세 장벽을 쌓았습니다. 국제무역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1929년부터 1914년까지 전 세계 무역량이 66%나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아예 자기들끼리만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식민지들하고만 무역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세계 경제가 분열된 겁니다. 1929년과 1933년을 비교하면 국제 무역액이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무역 단절하고 각국이 보호무역 시작하는 거랑 같습니다. 각자 살아남겠다고 문을 닫았지만 결국 다 같이 가난해진 거죠. 독일은 특히 심각했어요. 1차 세계대전 배상금 때문에 돈을 마구 찍어냈다가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잖아요. 빵 하나에 돈 수레로 가져가야 하는 그 상황 말이에요. 겨우 회복됐는데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1920년대 중반 미국 돈이 독일로 막 들어오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대공황 터지니까 미국이 돈 돌려줘라고 하면서 빼간 거죠. 독일 경제는 순식간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1932년 독일의 실업률은 30%를 넘었어요. 미국보다 더 심했죠. 거리는 실업자들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전쟁만 안 졌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패배의 굴욕, 배상금의 부담, 그리고 대공황의 절망이 합쳐지면서 독일은 극단주의로 치달았어요. 공산당이랑 나치당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나치당은 1928년에 고작 12석이었는데 1930년에 104석, 1932년에는 230석으로 제1당이 됐어요. 히틀러는 내가 독일의 자존심 되찾아주고 일자리 만들어줄게라고 약속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의 말에 열광했습니다. 대공황이 히틀러를 만든 거예요. 대공황은 1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주가는 89% 폭락해서 381포인트였던 게 4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1억 원 투자했으면 1100만 원 남은 겁니다. 실업률은 25%를 기록했고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미국 중부에서는 더스트볼이라는 생태 재앙이 터졌습니다. 가뭄이 오니까 농토의 흙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대한 모래 폭풍이 하늘을 뒤덮었고 낮인데도 깜깜했습니다. 농장들은 모래에 묻혔고 농사는 완전히 망했어요. 수십만 명의 농부들이 농장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노숙자가 거리에 넘쳐났고 사람들은 빵 한 조각 얻으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섰어요. 무료 급식소 앞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판자촌이 곳곳에 생겨났는데 사람들은 이걸 후버빌이라고 불렀어요. 대통령 이름 따서 조롱한 겁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도 후버빌이 생겼고 사람들은 골판지랑 양철로 집을 지었어요. 신문지를 몸에 두르고 잔다고 해서 이걸 후버담요라고 불렀죠. 범죄율이 치솟았고 가정폭력도 증가했습니다. 가장들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살률이 급증했어요. 많은 가정이 해체됐고 아이들은 학교 중퇴하고 일자리 찾아 떠돌았습니다.
1932년 여름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으로 몰려들었어요. 나라 위에 싸웠는데 약속한 보너스 당장 내놔라고 시위를 벌인 겁니다. 2만 명이 넘는 참전 용사와 가족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텐트 치고 있었죠. 후보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전차와 최루탄으로요. 참전 용사들의 텐트초는 불에 탔어요. 이 사건으로 후보의 인기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1932년 드디어 새 대통령이 나왔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는 명연설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가 한 일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모든 은행을 일시적으로 문 닫게 했어요. 그리고 건전한 은행만 다시 열게 했습니다. 이 은행은 안전해요라고 정부가 보증한 거죠. 연방예금보험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은행 예금에 보험을 들어줬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법처럼요. 이제 은행이 망해도 내 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뱅크런은 거의 사라졌어요. 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들은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고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 됐어요. 은행도 규제했습니다. 예금 받는 은행이 위험한 투자하는 거 막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시중은행이 코인 투자 못하게 하는 거랑 같습니다.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청년 300명 고용해서 숲 가꾸고 도로 만들고 댐 건설하게 했습니다. 후보댐도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회보장법을 만들어서 노인이랑 장애인, 실업자를 보호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국민연금 같은 거죠.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생겼고 주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됐어요. 아동노동도 금지됐고요. 노동조합도 합법화됐습니다. 이런 정책들 덕분에 은행 시스템이 안정됐고 사람들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경제가 좀 나아졌습니다. 실업률이 25%에서 14%로 떨어졌고 경제도 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1937년 정부가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긴축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불황에 빠졌습니다. 실업률이 다시 19%로 치솟았죠. 대공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각국에서 극단주의 정부가 등장했어요. 일본도 대공황의 타격을 받으면서 군국주의가 강화됐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공고해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내전이 터졌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공황이 진짜로 끝난 건 바로 이때였어요. 전쟁 물자 만들려고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고 군대 진집되면서 실업자가 줄어든 겁니다. 1941년 미국이 참전하면서 실업률은 10% 밑으로 떨어졌고 1944년에는 1.2%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진 거죠. 여성들이 대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공장은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대공황을 끝낸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논쟁합니다. 뉴딜 정책이 효과가 있었나 아니면 전쟁 때문에 끝난 건가? 하지만 확실한 건 대공황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이 지금도 쓰인다는 겁니다. 불황일 때는 정부랑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예금 보험이랑 금융 규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987년 검은 월요일에는 주가가 하루 만에 22.6% 폭락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중앙은행 의장이 즉시 우리가 유동성 공급할 거야 라고 선언했고 은행들한테 돈을 풀어줬습니다. 정부도 바로 대응했고 시장은 며칠 만에 안정됐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망하고 금융 시스템이 얼어붙자 정부는 즉시 구제금융을 투입했어요. 중앙은행은 돈을 막 찍어서 풀었고 예금 보험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대공황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2020년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3월 16일 주가가 12.93% 떨어지며 1929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했죠? 즉시 재난지원금 주고 중앙은행은 무제한으로 돈 풀고 실업수당 늘리고 대출 상환 유예해줬죠. 대공황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거품은 똑같은 결말로 끝나요. 사람들이 이건 절대 안 떨어져 계속 오를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1929년 탐욕이 사람들을 눈멀게 했고 은행들은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거품은 터졌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믿으면서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 영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인이나 특정 주식이 무조건 오른다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 자영업자 대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주식이 폭락하면, 그때 은행들이 돈 갚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갚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대공황은 90년도 더 전 이야기지만 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거품을 조심하고 무분별한 빚을 경계하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제때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가장 조심해야 해요. 역사 속에서 그 말이 맞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